네,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은 본부장님과 제가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빌 게이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들, 이슈들을 항상 가져와 갔지만 빌 게이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빌 게이츠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본부장님 함께 예. 인사드리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빌 게이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좀 빌 게이츠한테 관심이 있으신가요? 뭐 저희 때가 인제 제가 인제 그 대학교 때 인제 MS 도스라고 기억 못 하실 텐데 MS 어. 도스라는 걸 처음에 이분이 네. 만드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도스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때부터 저희는 인제 이분과 많은 걸 읽었죠. 이분이 책도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 그분 책이 어쨌든 비전 제시, 자기 계발서 같은 비전 제시, 미래 예측서 같은 것들이 지금은 인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네. 당시에 인제 미래 예측서 같은 것들이 약간 좀 인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한두 권 정도 음. 내셨는데 그 책들마다 다 히트해서 국내에서 되게 많이 팔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건가요? 2000년이 오면 뭐가 변할 거다. 그쵸. 이런 인제 이야기들. 그런 지금은 인제 미래학자들이 막 인제 엘빈 토플러나 이런 분들이 인제 많이 음. 각광을 못 받는데 네. 당시에는 미래학자들이 각광을 받았어요. 지금은 네. AI가 그걸 대신해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 당시에는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될 거다. 10년 네. 뒤에 이렇게 될 거다. 뭐 어떤 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면서 음. 그 유행을 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산업 자체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빌 게이츠가 한 두 권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인제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네.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자신이 인제 어떻게 꿈꾸는 세상, 자기가 만들어갈 어. 세상을 직접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얘기를 했어서 그때 실현 방식까지도 직접 제안을 이렇게 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많이 인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음. 본인이 인제 '이런 세상이 될 거고 이런 세상을 나는 꿈꾸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 갈 네. 거다.'라는 의지를 그 책에서 표현했던 것 같아서 음.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분이었던 거 아닌가. 이제 사실 인제 컴퓨터를 처음 시작할 때 윈도우로 가는 게 한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전에 MS 도스라는 건데 네. 고때부터 인제 빌 게이츠는 계속 많이 스티브 발머하고 같이 계속 뭐 화제가 됐었죠, 당시에. 여러분 음. 해서 스티브 발머, 스티브 잡스 뭐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던 분 같아요. 네. 이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빌 게이츠가 그냥 평범한 인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실현할 것이다 비전도 제시하고 뭐 대학교도 중퇴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행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네, 그냥 하버드. 평범하게 한 건 아니라고 네네. 보여요. 조금 더 자세히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의 생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55 년생이에요. 1955년 10월 28 일에 태어났고요. 워싱턴주 시애틀 출생이라고 합니다. 네네. 시애틀에서도 태어나서 미국 사람으로 이제 살고는 있지만 또 독일계라는 이야기도 조금 네네네. 전에 해 주셨죠? 시애틀이 워싱턴에 있었군요. 예. 워싱턴주 시애틀이라고 네네.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는데 2 학년 때 그만뒀죠. 네네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한데 이때 그만두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합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가요. 그전에도 되게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15살 때 이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를 15 살이면 중학교 2 학년에 개발을 한 건데 저는 15 살에 떡볶이 먹고 있었거든요. 예예.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죠. 네. 그쵸. 네.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빌 네네.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있는 네네. 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균형인데 예예. 가족 배경을 좀 살펴보면 부모님은 모두 교육자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었다고 하고요. 정말 약간 '타고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MS 도스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1975 년에 설립을 해서요.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을 완전히 혁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MS 음. 도스 출시됐을 때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그 MS 도스가 사실은 인제 버전이 계속 나왔었어요. 저게 네. 인제 계속 나오고 인제 저거는 그 쓰려면 명령어를 외워야 돼요. 아. 뭐 CD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디렉토리를 바꾸는 용어나 그다음에 어떤 명령어 같은 것들을 기계어이기 때문에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인제 저렇게 MS 도스를 들어가야지 그 기본적으로 인제 구동이 가능한 네. 리눅스 계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리눅스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약간 고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거는 인제 좀 구동이 되려면 기계어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고 저렇게 저거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학원도 유행했었어요. 아. 지금은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없는데 당시에는 이제 MS
도스가 한 달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한글을 배우고 뭐 이런 것들 학원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 대학 다닐 때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설립이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MS 도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좀 늦게 나왔어요. 한 90년대 좀 다 돼가지고 그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쯤 잘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가 약간 애플을 비슷하게 해서 베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영향들 덕분인지 사실 요즘 시대 사람들보다 그 이전 세대 분들이 컴퓨터를 더 잘 사용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코딩이나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그 트렌드가 넘어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고 나서 정말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 창립 배경도 좀 살펴보면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손을 잡고 창립을 했다고 네네. 합니다. 그 이후에 윈도우 운영체제 출시하면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했고요. 또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굉장히 비전도 많이 제시를 했죠. 이런 이유들로 정말 최고의 기업이 되었고, 이 비즈니스 모델도 좀 남달랐습니다. 라이센스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품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이 라이센스만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온다 이런 거를 빌 게이츠는 정말 실현해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애플 또 IBM 등과 경쟁을 계속 해 나갔는데 이곳에서 또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라는 평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빌 게이츠가 주식 공개를 했던 당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198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장됐거든요. 네네. 이때 좀 상장됐을 때 시장에 충격을 주었을까요? 충격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쵸. 이 당시에는 뭐 특별한 기술력이 있던 네네네네네네. 것도 아니고 네.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지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요, 게이츠 억만장자가 됐죠. 네네. 한화로 자산이 어느 정도 있을지 제가 퀴즈 한번 내보고 싶은데, 하나로요? 네, 한화로, 165조라고 그러네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포브스에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65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정말 네. 억만장자 그 자체입니다. 조만장자 아닌가요? 조만장자죠. 그래서 그쵸. 뭐 제가 볼 때 계속 1위 하다가 최근에 네. 한 10위 안에는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내주질 않네요, 순위를. 네. 한 10위 안에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억만장자, 조망장자들은 돈 버는 기분이 어떨까 제가 하나 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신형 람보르기니가 나왔던데 사려면 돈을 좀 모아야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숨을 쉽니다. 한 3초 지났나?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거 다 된 거예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선 맞아요. 사업가라서 자신의 음. 그 재단에 이분이 아마 1,200억 달러인가 1,300억 달러 정도 자산이 있을 텐데 네. 한 700억 달러 정도를 그 이제 전 부인이죠. 네. 멜린다 게이츠하고 같이 했던 그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네. 그 기부했어요. 그래서 700억 달러를 이미 지금 자신이 있는 동안 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안 그랬으면 진짜 1등이거든요. 네. 진짜 기부도 많이 한다는 거를 저도 준비해 왔어요. 네네. 지금 본부장님이 딱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뭐 부자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인류를 위해서 많은 맞습니다. 기여를 해왔습니다. 보건, 교육 그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원을 해왔는데 이 워런 버핏이랑 손을 잡고 이 기빙 플래지 캠페인까지도 했다고 해요. 워런 버핏 역시도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네네. 아니군요. 함께 알아갈 수가 있는 네, 포인트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재까지 591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감도 안 잡히는 수치네요. 절반 이상을 기부했다고 해요. 재산 전체. 네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다는 소식 전해졌죠. 그러면서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요, 백신 반대론자로 굉장히 네네. 유명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백신 기업의 연구 자금을 대고 있는 이 재단이 바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개발에 돈 지원하는 거 나 반대해라고 외친 적이 있다라는 점이 다시 부각받고 있었습니다. 이 백신 개발의 덕분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생명 수백만 명일 수도 있겠죠. 생명을 구했고요. 또 글로벌 교육 기회까지 함께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앤 멜린다 게이츠라는 이름이요. 빌 게이츠랑 그의 아내 이름을 딴 재단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둘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21년인가 그때 27년 만에 이혼했다. 이거 나오네요. 네, 네. 네. 왜 이혼했어요?
왜 이혼 둘 간의 성격 차이였겠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아 되게 멋있는 점이 있어요. 그냥 갈라선 거에서 전부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공동 운영으로 동업자로 함께하겠다. 이렇게 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게 멋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멋있지 않나요? 네네. 뭔가 정말 이 데이를 함께 이뤄가자. 우리의 네네. 결혼 생활은 네네. 마쳤을지라도 이런 네네네. 느낌이 좀 네.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 둘의 그 러브라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일한 여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차 옆자리에 차를 주차한 것을 계기로 해서 둘의 사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아 한국과 네, 좀 다르죠. 결혼하는 방식이. 한국은 네. 뭐 모든 걸 다 따지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음. 빌의 성격상 뭐 제가 볼 땐 그러고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 나이로 40살이었던 빌 게이츠가요, 9살 연하인 멀린다와 결혼을 했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재단까지 설립을 했다.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사실 빌 게이츠 뭐 람보르기니 같은 거에 관심 없을 거다. 그런 성격 아니다. 이렇게 네네.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되게 친근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햄버거 가게에서 줄 서는 모습이라고 해요. 진짜 그냥 소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기타를 치는 모습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좀 즐기고 카드 게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도 네, 네. 있더라고요. 음, 빌 게이츠의 명언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서를 낼 정도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재단도 설립하고 지원하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명언 남겨줬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항상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실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런데 네. 현역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역에 있을 그렇군요. 때 저희가 있을 때 익스플로러 전에 넷스케이프라고 네. 웹 브라우저가 있었어요. 지금 크롬이 이제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지만 음. 그 넷스케이프가 이제 익스플로러가 나오기 전에 MS 익스플로러가 나오기 전에 되게 인기였거든요. 네. 근데 넷스케이프한테 되게 잔혹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사면 네. 지금도 뭐 거의 그런데 윈도우를 깔면 의무적으로 이제 그걸 끼워 팔기를 하는 거 익스플로러나 네. 지금 엣지가 나와 있는데 익스플로러를 무조건 깔게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넷스케이프가 그런 거에서 참 이제 하다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저는 이제 크롬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에 기반으로 한 것들을 밀어내고 크롬이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네. 크롬이 지금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진짜 그건 대단한 거예요.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 한번 쓴 사람들이 바꾸지를 못하는데 네. 그거를 크롬이 바꿔서 안정화를 시키면서 근데 사실 익스플로러는 되게 불안정한 그런 거였던 기억이 나요. 제가 볼 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써야 됐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이제 윈도우가 나올 때만 해도 매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윈도우 버전이 뭐 제가 볼 때 뭐 지금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계속 문제가 돼요. XP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98부터 시작해서 계속 윈도우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버그가 계속 있고 음. 어쨌거나 그걸 전부 다 이제 많은 사람이 써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따지면 맥은 되게 안정화된 OS를 구축하고 네. 사파리도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익스플로러는 계속 하여튼 있는 동안은 그렇게 지금처럼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업에 어. 대해서 되게 라이센스 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정책을 썼던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좀 인자한 아저씨 같은 네, 네. 발언들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기업인으로서는 굉장히 또 공격적인 네네네. 전략을 그러니까 펼치기도 했던 2000년에 네. 이제 CEO 자리에서 내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와이프하고 같이 멜린다 게이츠랑 같이 다양한 음. 사업을 하면서 자선 사업과 여러 가지 옆에 조언을 한 멘토 같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정말 그 대단해 많은 기업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소송이 들어가고 네. 아니면 뭐 독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음. 자신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내려오고 나서 또 반성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도 하다 보니까 반독점법에 걸리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휴레파카드나 델 같은 컴퓨터에 무조건 자기네 것들을 끼워서 네. 팔아야 되고 그걸 없으면 안 해주는 MS를 음. 주지 않는 약간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음. 좀 뭐랄까 독하다고나 할까요? 예, 그럴 그랬던 것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예.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경영자 네네네. 자리에서 물러나려는 전략이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여담으로 한 가지 소식도 살펴보고 싶어요.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이제 크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크롬에 관련해서 이슈 하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네네네. 미국의 예. 법무부가 크롬 강제 매각해라 네. 이런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구글이 주가 5% 급락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체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트럼프 정부가 사실은 이제 빅테크 제가 전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빅테크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관련돼서 중국하고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체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강력한 아메리카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어쨌든 해체가 쉽지 않을 듯한 느낌. 지금 법무부는 해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네. 트럼프 정부로 다음에 약간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AI를 하는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7 정도의 기업들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테슬라 말고도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등을 진 기업이 없고 오히려 능력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미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법무부의 입장과 또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나뉠 수도 있을 네네네. 것이다. 네. 이런 전망으로 이어주셨습니다. 어,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전 I인데요. I이신가요? 네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부자의 MBTI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빌 게이츠는 무슨 MBTI였을 것 같은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I 아닐까요? I요? 네. ENTJ라고 해요. INTJ. 그러니까 완전히 전략가 스타일. 음, 고집도 좀 있고 아까 분석하셨던 거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영 그리고 철학을 위해서는 기업을 위해서는 완전히 전략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고집 있게 나가는 그런 네네네. 성향이라는 건데 이 해외 슈퍼 리치들을 살펴보았을 때 MBTI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쵸. 재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재밌게 한번 보자면 워런 버핏은 ISTJ,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가 ENTJ, 마크 저커버거랑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INTJ.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운데가 T고요. 네. 마지막이 J예요. 아, 별로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거를 아, 정말요? 예, MBTI를 네. 하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서 몇 번 해봐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제 거를 정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나면 그 네. MBTI가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본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정말 맞을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근데 예, 또 그런 게 있죠. 16가지 유형으로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분석합니까? 맞습니다. 예, 거의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 예, 봐봤는데 예. TJ라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니까 약간 어, 저도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빌 게이츠가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후 문제 해법 찾아야 한다. 음, 4조 8천억 원 정도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이 빌 게이츠 이야기 하면서 또 트럼프 이야기도 잠시 곁들여 봤는데 트럼프는 또 이런 이야기 하죠. 기후 문제라는 거 중국이 내는 그냥 가짜 이야기다. 우리 석유화학 더 활발하게 개발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또 빌 게이츠가 트럼프 정부와는 행보가 좀 달라 보입니다. 예, 그렇죠. 네, 빌 게이츠는 그리고 해리스의 지지자였다고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있는 빌 게이츠고요. 네. 해리스 할 때도 이제 해리스의 상당 부분의 그 어떤 선거 자금을 많이 모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 5천만 달러인가 뭐 이렇게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군요. 그 정도 기부를 했었고 해리스의 그 선거 자금을 빨리 모이는데 일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색깔을 딱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직에 있는 빅테크 CEO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물론 영향력은 있지만 MS 아직도 의장은 아니고 어쨌든 영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가 또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싸울 때는 각자의 의견을 내지만 이 MS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 자기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양반이기 때문에 어, 저는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 어, 그냥 왜냐면 그 기본적으로 그 빅테크의 상당 일본 머스크 말고는
빅테크의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했었거든요. 성향 네. 자체가.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 지금 바이든이 그걸 그렇게 호의적으로 베풀어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크롬을 해체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지금 하는 트럼프 정부가 더 제가 볼 때 친 빅테크 기업적인 거 미국의 이익만 된다고 하면 해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그거는 괜찮은 듯한 느낌이고 어. 그런 점에서 MS가 어쨌든 뭐 제가 볼 때 3위 정도 그룹이거든요 시총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쵸. 사실 뭐 경영자, 뭐 오너 리스크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경영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고 또 기업이 어떤 실적을 내느냐 그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트럼프와 빌 게이츠도 네네. 그렇게 큰 갈등을 빚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이 빌 게이츠와 관련해서 꼭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빌 게이츠 재단 국내에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네네. 국내에서도 정말 대기업들이 좀 나서서 이런 기부 재단들 만들어야 할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돈이라는 건 사실은 그 분이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지 뭐 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방식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게 미국은 네. 기본적으로 공동체 사회에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이 크고 성장하는데 공동체가 자신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활용해야 된다는 게 교육 철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기부나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생활 속에서 공동체에 자기가 뭘 할지 봉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네. 우리나라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교육 방식이 거기는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보다는 공동체 이익과 개개인이 쓸 수 있는 돈만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기부하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네. 특별한 몇 분들 빼고는. 그래서 이런 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도입한다고 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 철학하고 맞는지 잘 몰라서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기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마음 같아요. 먹고 하잖아요. 네, 그쵸. 마음 먹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기부를 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네네네. 받는다. 뭐 그렇게도 하면 좋죠. 네. 그렇게라도 네. 사실 그렇죠. 그 네네.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선한 일을 하면 또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빌 게이츠 재단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해선 아직 좀 의문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 한 가지 이슈 살펴보고 싶어요.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자사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지 못하게 좀 징벌적인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저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애저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관련한 근데 이야기를 1위가 아니라서 나왔잖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AWS라고 아마존께 사실은 지금 클라우드 사업이 1위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한 2위 정도 되는데 옛날에 하던 버릇이 나왔나 보네. 익스플로 끼워 팔든.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네. 빅테크 기업 세 곳이 지금 어쨌든 네. 아마존하고 이곳하고 메타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독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독점이라기보다 어떤 강요 같은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뭔가 끼워 네. 팔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떤 내용인가 제가 조금 설명 네네. 덧붙여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클라우드 시스템인 애저를 해지하는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아니면 높은 탈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이런 불공정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애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물론 일반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애저 클라우드는 제가 알기로는 빅테크 기업들 그런 분들이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애저는 네. 플랫폼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쓰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단순히 클라우드보다는 AI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B2B 사업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일반 소비자보다는 어차피 기업 대상으로 하는 네네네네네. 것이라서 사실 이런 수수료 같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겠지만 이제 당국 차원에서 좀 조사에 들어간다, 네네. 관리한다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네, 접근하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찾아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 2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고요. 네네네. 네, 세 번째로는 구글이 뒤쫓고 있다고 네네네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신 것들 중에서 흥미로웠던 거나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시간이 되면 좀 더 하면 2022년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이 MS 빌 게이츠 의장이 한국 김포공항을 통해서 김포공항에서 들어왔어요. 일본 왔다가 잠깐 우리나라 온 것 같기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진표 의장하고 잠깐 만나서 네, 코로나 백신 때문에 네, 잠깐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 기억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우리나라 이 코로나 있을 때 백신 사업에 되게 그때 당시에 재단 쪽에서 관심이 많았고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좀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백신 쪽에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국이 어쨌든 왔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세븐 중에 안 온 분이 뭐 많이도 오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지금 메타 CEO도 왔던 것 같고 네. 예, 예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아마존은 안 온 것 같아요. 아마존은 안 왔던 것 같고 아마존. 예, 근데 테슬라도 안 왔던 것 같은데 예. 테슬라. 빌 게이츠가 당시 방한을 했을 때 내용을 좀 조사해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 당시에는 창조 경제가 되게 핫한 이슈였어서 그 이야기 나눴다고 하는데 네네. 2024년인 지금 온다면 또 무슨 이야기 할까 되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제는 이제 할아버지고 이제 자선 사업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아. 얘기는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 본인도 이제 생을 좀 정리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예전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 같지 않고 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원체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내뱉을 때마다 좀 화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매그니피션트 AI 관련해서 한 7분인가 6분들을 초청해서 워싱턴에서 바이든 정부 때 뭘 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 네. 전에. 그때도 잠깐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어쨌든 해안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뭐 여전히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저 같은 사업을 미리 나간 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한 거죠,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예.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 사실은 저는 아마존보다 그 아까 얘기했던 구글이 1등일 줄 알았는데 구글 드라이브보다 아마존이 1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나가는데 본인들이 얼마만큼 빨리 가고 인수를 빨리 해서 네.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애저는 빨리 잘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웹 브라우저 서비스들은 뭐 전환이 빨리빨리 되는 것은 아니고 네네. 자신들이 사용하기 익숙한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선점 효과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경영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빌 게이츠 이제 요즘에는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좀 지원하는 거, 재단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빌 게이츠의 시선에서 무언가 배워갈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빌 게이츠 살펴보셨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빌 게이츠 관련 이야기 좀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듭니다. 네, 그렇군요. 주가 얘기도 좀 하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사업 분야를 좀 옮겨가고 있으니까 빌 게이츠 MS 쪽이 네, 어쨌든 MS와 빌 게이츠는 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MS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네네네. 들고 와서 또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